관노 출신 세종을 만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분이 능력을 이길 수 있을까?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그게 곧 그 사람의 인생이었죠. 양반의 자식은 양반, 노비의 자식은 노비. 이건 법이었고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장영실은 동네 관청 소속 관노 출신으로 전해집니다. 관노, 즉 관청에 딸린 노비였어요. 개인 소유의 사노비보다는 처지가 나았지만 어쨌든 노비는 노비였습니다. 당시 노비들은 주로 자벽을 맡았습니다. 청소, 심부름, 물건 나르기 같은 일들이요. 하지만 장영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기계를 만지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 능력을 키웠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기술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후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한 사람의 눈에 띕니다.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장영실의 재능을 아꼈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왕이 노비의 재능을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을까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능력만 본다는 건 세종 본인도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주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세종은 왜 신분의 벽을 넘어서까지 장영실을 곁에 두려 했을까요? 노비 출신이 어떻게 국가 핵심 기술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필요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나라를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천문, 역법, 농업기술, 이 모든 걸 정비하려면 실력 있는 기술자가 절실했습니다. 세종에게는 할 일이 많았고 장영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필요가 장영실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영실이 정확히 어떤 계기로 세종의 눈에 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영실은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손은 곧 조선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장영실은 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혼천의 마이너스 하늘을 재는 기계. 하늘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관찰해 본 적 말이에요. 별이 어디서 뜨고 어디로 지는지, 달이 어떻게 차고 기우는지. 옛사람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곧 시간이었고 계절이었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이기도 했죠. 그래서 조선은 하늘을 재려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입니다. 세종실록에 장영실이 혼천이를 만들어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혼천이는 하늘을 둥글게 본다는 뜻이죠. 이 기계는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지도를 그리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6월에 혼천이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해 8월에 또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두 번 올렸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6월에 처음 만들어 올렸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보완할 점이 생겼다. 그래서 8월에 개선된 버전을 다시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실록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완전히 다른 혼천이었을 수도 있고 같은 기계를 두 번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조선은, 아니 세종은 이렇게까지 하늘을 재려고 했을까요? 조선에서 천문 관측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언제 시작하고 끝낼지, 제사를 언제 지낼지, 심지어 왕실의 정통성까지도 하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왕을 내렸다는 천명사상. 하늘의 뜻을 읽지 못하는 왕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천문 관측은 곧 국가 운영의 기본이었습니다. 혼천이는 바로 그 기본을 다지는 도구였어요. 혼천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각 고리는 하늘의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고 그 안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고리를 돌리면서 별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장영실은 이 복잡한 기계를 조선의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혼천이를 참고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조선의 위도와 관측 환경에 맞춰서 다시 설계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재창조에 가까웠죠. 혼천이는 조선이 하늘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영실의 다음 프로젝트는 더 대담했습니다. 하늘을 넘어 이제는 시간 자체를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손목시계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꺼내면 됩니다. 1초도 안 걸리죠. 시간을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00년 전 조선에서는 어땠을까요? 시간은 왕실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건 극소수였어요. 일반 백성들은 대략해의 위치로 시간을 짐작할 뿐이었죠. 그런데 1434년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1434년 세종 16년입니다. 왕명으로 장영실 등이 자경루 제작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경루는 스스로 치는 물시계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친다? 무슨 말일까요? 자경루는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시계입니다. 물통에서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면 그 무게로 인형이 종과 북을 자동으로 치는 구조였어요. 시간이 되면 딩동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시간을 확인하고 종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경루, 스스로 치는 물시계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경루 이전까지는 시간을 알리는 사람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시각이 틀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경루는 물리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에 집착했을까요? 조선시대의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시간에 맞춰 움직였어요. 관청의 출퇴근, 성문을 여닫는 시각, 야간 통행 금지 시각, 모든 게 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관청은 일찍 문을 열고 어떤 성문은 늦게 닫고 혼란스러웠겠죠. 정확한 시간은 곧 질서 있는 사회를 의미했습니다. 자경루는 그 질서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1434년 앙부일구가 종로 해정교 앞과 종묘 앞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앙부일구는 하늘을 보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예요. 가마솥을 반으로 자른 것 같은 반구형 모양이에요. 안쪽에 시간 눈금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막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 막대의 그림자가 눈금을 가리키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간단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설치되었느냐입니다. 해정교 앞, 종묘 앞.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였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였죠.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시간은 왕실과 양반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앙부일구는 그 시간을 거리로 끌어냈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도 장사하는 상인도 이제는 시간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시간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특권이었던 시간이 모두의 것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장영실이 앙부일구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일부 자료에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자경루와 앙부일구가 같은 해에 만들어졌고 둘 다 시간을 표준화하는 도구였다는 점에서 장영실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자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를 재는 일이었습니다. 치국이 논란 마이너스 단독 발명인가 협업인가? 장영실이 만든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국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여러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게 소개했으니까요. 이 말 정확하게 따져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치국이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팩트와 추정을 명확히 구분하면서요. 자, 핵심 질문입니다. 치국이는 장영실 단독 발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국이를 장영실 단독 발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세자, 그러니까 훗날 문종이 되는 분과 관련된 설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1441년에 치국이 설치를 건의하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즉, 치국이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영실이 핵심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이걸 장영실 단독 발명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장영실의 서사가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노비 출신이 세계 최초의 우량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정말 멋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가 단순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441년 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지역에 치구기를 설치해 비의 양을 재자. 이건 단순히 치구기를 발명하는 걸 넘어선 이야기예요.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치구기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원통형 그릇을 땅에 묻고 비가 오면 그 안에 빗물이 고이게 해요. 그리고 자로 깊이를 재는 거죠. 이게 뭐가 대단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단순함이 혁명이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비의 양을 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에서 잰 비의 양과 평안도에서 잰 비의 양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석 그리고 이 데이터를 중앙정부로 모으면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지 어느 지역이 가뭄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비의 양을 정확히 재야 했을까요?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농사에 달려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칩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적게 오면 가뭄으로 역시 농사를 망치죠. 비의 양을 정확히 안다는 건 곧 세금 정책과 구호 정책에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어느 지역에 세금을 감면해줘야 하는지, 어디에 구호 물자를 보내야 하는지 모두 비의 양 데이터로 결정했던 겁니다. 치구기는 장영실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무엇을 만들었느냐입니다. 치구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국의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던 방식이었죠. 하늘을 재고 시간을 만들고 비를 쟀습니다. 장영실의 손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갑작스럽게 꺾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죠. 장영실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영실은 아녀 관련 사고로 처벌받고 파직됩니다. 아녀는 왕이 타는 가마예요. 무슨 사고였길래 파직까지 당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그냥 아녀에 문제가 생겼고 장영실이 처벌받았다 정도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의 가마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안전과 직결되는 물건이었죠. 조선시대의 왕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었습니다. 그 가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왕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의미였어요. 설령 실제로 왕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험할 뻔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책임 문제였던 겁니다. 장영실은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노비 출신으로 국가 핵심 기술자가 된 사람, 하늘을 재고 시간을 만들고 비를 쟀던 사람, 세종의 신임을 받던 사람,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심리 변화, 파직 이후의 감정은 기록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토대로 서사적 해석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혹은 자책했을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녀 사고 이후 장영실은 실록 기록에서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죠.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는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직당한 뒤 조용히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노비 신분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정일 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남았습니다. 혼천이는 하늘을 계속 재고 자경루는 시간을 계속 알렸어요. 앙부일구는 거리에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보여줬고 치구기는 비를 계속 쟀습니다. 어쩌면 이게 장영실이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사라져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 개인을 넘어선 국가의 기반. 그는 자신보다 오래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은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설계한 시간과 관측의 시스템은 조선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관측, 국가를 설계하다. 혼천의,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네 가지 도구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을 한번 쭉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표준화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준으로 재는 것, 하늘을 관측하는 것도, 시간을 재는 것도, 비의 양을 측정하는 것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야 했어요. 장영실이 만든 도구들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고 세종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설계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장영실은 그 데이터를 만드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장영실이 시간과 관측을 국가 시스템으로 끌어올린 핵심 기술자였다는 평가는 이러한 팩트들을 종합한 해석입니다. 600년 전 조선이 전국 단위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이건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기술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역사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도구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표준화하고 관측을 체계화하고 데이터를 국가 운영의 기반으로 만들었죠. 신분이 아닌 기술이 그를 역사에 남게 했고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장영실 이야기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생각보다 확실한 게 별로 없네?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팩트와 추정을 구분해야 할까요?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할까? 역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와 추정을 구분하는 건 역사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봐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팩트와 추정을 명확히 구분해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정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